구독, 좋아요. 예, 2부로 넘어가겠습니다. 2부에는 이제 직격 인터뷰 할 텐데요. 중요한 현안이 있을 때, 이슈가 있을 때 저희들이 현장을 찾아서 직격 인터뷰를 진행할 겁니다. 오늘은 충북도지사, 충북지사 김영환 지사님 모실 텐데요. 중요한 직격 인터뷰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김영환 충북지사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예. 먼저 펜앤바이크 오셨으니까 우리 시청자들 또 이제 당원도 있고 애국자 시청자분들도 함께 있는데 우리 시청자분들께 인사를 먼저 좀 해주시죠. 저는 몇 년 전에는 여기를 자주 와서 예. 시청자들 자주 뵀는데 요즘엔 매일 이걸 보고 있습니다. 정말 우리에게 희망을 주고 또 정론을 펼치고 있어서 이제는 유튜브라고 하기보다는 이제 그 정론지가 됐다. 그리고 우리 들에게 모든 희망과 방향을 가르쳐주는 길잡이가 됐다 그렇게 생각하고 오늘 자청해서 여기 오게 됐습니다. 예. 자, 김영환 지사님 직격 인피터 보니까 좀 민감한 문제들부터 몇 개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자, 청와대가 그간에 더 이상 잘할 수 없다고 주장한 분야가 있었죠. 관세 협상. 그런데 지금 완전히 다른 차원으로 가고 있습니다. 관세 유의 협상의 교착 상대뿐만 아니라 이게 한미 관계까지 지금 틀어지는 상황까지 가고 있는데 급하게 김정관 산업부 장관, 산업통상부 장관을 보냈어요. 다 지금 빈손으로 귀국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일단 관세 문제 또 한미 관계 문제 지금 난항인데 어떻게 이 상황을 보세요? 글쎄 뭐 제가 경제 전문가는 아닙니다만은 국민을 잠시 속일 수는 있지만 영원히 속일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한미 관계가 지금 최악의 상황이라고 생각하고 그 근저에는 이재명 정부에 대한 미국의 시각이 전혀 바뀌지 않고 있다 그렇게 봐야 될 것 같고 네. 그 밑바탕에는 우리 정부와 강요들 또 우리 정책이 친중이라는 생각 또 친북적 성향을 갖고 있다는 생각을 미국 조야가 갖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위에서 관세 협상이 진행된 것이고 또 그런 면에서 약속을 지키지 않는 것을 미국이 이것을 관세를 올리려고 하는 그런 것이기 때문에 근본적인 문제를 들여다봐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자, 한미 문제와 관련해서 본질적으로 미국 조야의 시각까지 이야기를 해주셨네요. 친중, 친북적 시각이 밑에 깔려 있다. 자, 그런데 최근에 이제 이재명 정부에 대해서 얘기할 때 복합적 위기, 총체적 위기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예. 지금 이제 전체적인 국가적 상황을 어떻게 보세요? 제일 제가 충격을 받은 것은 그 청문회 인사청문회 때 그 저의 동료였고 과거에 같이 정치를 해왔던 분들께서 우리의 주적이 누구냐라고 말했을 때 그것을 북한이라고 말하지 못하는 장관들이 수두룩한 것을 보고 이것이 대한민국 맞는가 하는 그런 생각 갖게 됐고요. 최근에는 그 시장이 정치를 지배한다 또는 정치를 이기는 시장은 없다. 그런 얘기는 제가 여기까지 들어본 적이 없고 상식적으로 판단이 안 되는 대통령 말씀이신데 우리의 국채라고 할 수 있는 자본주의 시장 경제를 근본적으로 바꾸는 그런 논리이기 때문에 저런 생각을 가지고 경제가 운영될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이 들죠. 네. 안 되는 거죠. 아무리 정치가 주리를 틀어도 시장이 움직이지 않습니다. 그거는 우리의 경제 규모가 커져 있고 세계적으로 검증된 논리인데 그런 생각을 갖고 있다는 것은 시대적으로 맞지 않는다는 생각을 갖고 있고요. 국가 안보가 이렇게 어려워진 적이 있었는가. 한미 동맹을 중심으로 해서 그동안에 우리가 발전해 왔는데 충격적인 것은 이제 미국의 전략 보고서가 대한민국의 안보는 대한민국이 책임져라. 이 얘기가 언뜻 보면은 자주국방인 것처럼 보이고 우리가 뭐 경제력이 강하니까 북한하고의 그 안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당연히 북한 뒤에는 중국이 있고요. 더군다나 북한이 핵을 갖고 있는 상황에서는 예.
한미 관계가 더 강화되어야만이 이것이 한미일 공조라는 것이 얼마나 지금 기묘하고 중요한 상황인데 이런 상황에서 안보가 흔들리는 상황이 오게 된다면 정말 대한민국 참 어려운 때가 될 것이다 그런 생각이 들기 때문에 이 여러 가지 문제 가운데서도 안보가 불안해질 수 있다는 가능성, 그것이 또 우리 경제에 큰 부담을 줄 수 있다는 것, 그리고 자본주의 시장 경제의 틀이 흔들릴 수 있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일이기 때문에 선거를 떠나서 당락을 떠나서 굉장히 우려할 만한 상황이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자, 이재명 정부에 대한 아주 압축적인 평가를 해주셨는데요. 자, 지방선거 문제를 좀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지방선거는 향후에 한국 정치 상황뿐만 아니라 국가적 전체 상황을 어떻게 가르마를 탈지 중요한 분기점이 될 텐데요. 지방선거 결과에 대한 여러 지금 전망이 나오고 있는데 대략 한 110일 정도 조금 더 남았습니다. 지금 이제 3달 조금 더 남은 시간인데 단정적으로 예측하기는 어렵지만 좀 상황을 진단하는 차원에서 지방선거 전망 어떻게 보세요? 저는 지방선거는 이긴다고 생각합니다. 예. 비관적인 그런 전망들 많이 보고 있고요. 여론조사 보고 있는데 전체 선거에서 충청북도 선거가 가늠자가 된 적이 많았죠. 그렇죠. 충청북도의 득표율이 전국 득표율이 됐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때도 그랬고요. 그런 면에서는 우리는 충북에서 볼 때도 그렇고 전국 선거도 우리는 이번에는 해볼 만한 선거이고 이길 수 있는 선거라고 생각합니다. 우선 첫째로 사람들은 이번 선거가 이재명 정권이 집권하고 1년 만에 치러지는 선거라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근데 제 눈에서는 이재명 정부가 1년 6개월 후에 치러지는 선거다 그렇게 봐야 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개헌부터 그러네요. 때문에. 예. 그래서 그동안에 1년 6개월 동안 국민들이 많이 봤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아무 표출하고 있지는 않지만 많은 것이 쌓여가고 있다 그렇게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번 선거는 야당이 잘하면 이길 수 있는 선거라고 생각하고요. 선거의 제일 변수가 뭐겠습니까? 제가 생각할 때는 선거의 제일 변수는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평가, 국정 운영에 대한 평가 1순위가 아니겠습니까? 네. 두 번째 평가는 민생 경제가 어떻게 가느냐 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두 번째 영향을 주고 그리고 최후의 이 선거 결과를 마지막으로 결정하는 요인은 공천 과정을 보고 결정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우리가 잘해야 될 부분도 있고 그리고 첫 번째, 두 번째 요인에 대해서는 이미 방향이 정해져 있다. 그렇게 저는 생각합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집권하고 난 뒤에 1년 만에 어떤 조사에서는 정권 견제론과 안정론이 반반으로 나오는 조사가 있지 않습니까? 네네. 그거는 있을 수가 없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1년이 됐을 때는 당연히 정권 안정론에 기울어지고 집권당에다 힘을 몰아주는 선거가 되어야 되는데 지금 그게 1년 사이에 그렇게 나오고 있다는 것은 앞으로 4개월이라는 게 조선시대만큼 긴 시간인데 우여곡절을 겪게 될 텐데 저는 국민들이 지금 어리석은 국민들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너무 지나치다고 생각합니다. 상권 분립이 무너지고 있다고 생각하고 민주주의가 위험하다고 생각하고 있고 권력이 너무 많이 독점돼 있다고 생각하고 있고 또 경제가 저런 식으로 포퓰리즘이나 저런 방식으로는 어렵다는 경험을 우리 국민들이 갖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국민들이 한 80%를 갖고 있는 행정부 갖고 있지 않습니까? 네. 사법부도 지금 보면 뭐 여러 가지 우리 형태를 보고 있지 않습니까? 15년 구형을 23년 때리는 그런 사법부의 모습을 보고 있고요. 예. 그다음에 언론 또 이 지금 현재의 그런 노동계나 뭐 여러 가지 상황을 다 볼 때 국민들이 80%의 권력을 갖고 있는데 지방 권력까지 다 털어서 줘야 되겠다. 90%를 줘야겠다. 그렇게 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국민들이 야당을 살려줘야 된다. 그리고 지방 권력이라도 경고해야 된다 하는 그리고 독주하는 것은 안 된다
하는 그런 생각을 갖게 될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 국민들의 균형 감각을 믿어야 되고 그 조짐이 우리 지역에서는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저는 이번 선거는 야당한테 절대 불리한 선거가 아니고 진다면 우리가 잘못해서 지는 것이지 구도가 불리하기 때문에 지는 선거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예. 지금 아까 세 가지 선거를 판가름하는 세 가지 상황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정권에 대한 평가, 민생 경제에 대한 평가, 공천자 과정에 대한 여러 가지 국민들의 평가. 두 가지를 묶어서 그러면 질문을 드려볼게요. 아까 이제 이재명 정권에 대한 평가는 앞서서 이제 좀 해주셨으니까요. 자, 지역뿐만 아니라 전국적 상황을 지사님께서 쭉 보고 계실 텐데, 자, 민생 경제 문제도 포함해서 이 민심의 동향이 지금 어떻다고 보시는지 하나 하고, 두 번째는 이제 공천 과정도 있습니다만 지금 여론조사 관련된 부분도 있어요. ARS 조사하고 전화 면접 조사 관련된 부분이 똑같이 일치한 형태로 나오고만은 있진 않은데 이 부분에 대한 여론조사 지금 결과에 대해서도 어떻게 보시나요? 우선 결론적으로 좀 말씀드리면 제가 뭐 최고 전문가 중에 하나죠. 왜냐하면 재선거를 10번 치렀으니까요. 그러네요. 근데 노무현 분당에 반대해서 낙선, 문재인 정권에 자의적으로 탈당해서 낙선, 안철수 그거 했고 이재명과 싸웠고 또 이 당에 와서 고양시에서 낙선, 또 이번은 충북지사의 선거에서 승리, 이런 것들을 다 겪지 않았습니까? 네. 수십 년을 겪었고 수도권에서 선거를 치른 것입니다. 그래서 여론조사는 지금 현재는 ARS에서 나오는 조사의 여론 플러스 5 정도가 지금 국민의 여론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ARS 플러스 5요. 예. 그거는 이제 왜냐하면 지금 그 국정 지지도가 45%에서 40% 거기에 있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여러 데이터를 볼 때. 그래서 ARS가 지금 맞는 상황입니다. ARS가 맞는 상황이 있고 전화 면접이 맞는 상황이 있습니다. 그런데 ARS가 맞는 상황이 그 여론조사의 환경은 공포 분위기가 조성되어 있고 자유롭게 자기 의사표시를 하기가 어려운 경우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공무원이 전화를 받았는데 야당 찍는다고 얘기할 수 없고 네. 소방관이 전화를 받는데 그렇게 할 수 없고요. 기업인들이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그분들의 그 극단적인 형태가 요즘에 나타나고 있는 것은 TV를 안 보는 것입니다. 아예 TV를 안 봐요. TV를 안 보는 사람들이 전화 면접 조사에 응답할 일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수들이 응답하지 않고 있는 조사가 지금 현재 갤럽과 MBS의 조사라고 볼 수 있고요. 그리고 ARS는 그나마 응답을 하는 것인데 그것보다는 더 민심이 더 야권 쪽으로 와 있다 그렇게 저는 보지만 만약에 지금처럼 우리 그 당이 저렇게 분란을 일으키고 계속 문제를 일으키고 당이 통합되지 않고 단결되지 않는 가운데 저 사람들의 프레임에 의해서 계속 이런 내란몰이가 진행되는 상황이 전개돼서 선거는 가보나 마나 지는 선거가 된다고 하면 보수들이 선거장에 안 갑니다. 그랬을 때 지금 갤럽 조사의 결과대로 나올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은 전화를 받아야 되고 응답을 해야 됩니다. 지금 우리가 그것이 지금 행동입니다. 해야 되고 지금 상황에 대해서 낙관적인 시각을 가져야 되고 가질 수 있는 요건이 과학적으로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갖게 된다면 ARS보다 좋은 결과가 되고 선거는 이길 수 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그 뭐 이재명 후보 시절에 경기도에서 뭐 제일 강력하게 싸웠던 그런 사람 아닙니까? 그때의 그 상황 판단이 그 뒤에 어떻게 나타나는가를 볼 수가 있고요. 네.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 당선될 때도 정확하게 사태를 예측했고요. 그래서 지금 제 말씀도 좀 귀담아 들어주시면 좋겠고 우리는 희망을 갖고 용기를 가져야 한다. 진다고 생각하면 지고요. 이긴다고 생각하면 이기는 선거인데 지금은 지기가 어려운 여건이 조성되고 있다. 그것이 제가 보는 시각입니다. 예. ARS와 전화 면접 조사의 구조에 대해서 상당히 자세하게 알고 계시네요. ARS가 민심
현재 동향인데 문제는 ARS 관련해서 우리 내부 상황이나 진다는 생각에 빠져서 투표장에 안 가면 결국은 한국갤럽의 결과처럼 나오게 되는다. 여러 가지 현실과 그로부터 발생할 위기 상황까지 여러 가지 그룹 변수까지도 이야기를 해주셨네요. 근데 지금 뒤에 이제 뭐 한동훈 문제도 이야기를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우선 이 문제 한번 먼저 질문을 드릴게요. 국민의힘이 이번에 그러면 지방선거를 승리하기 위해서는 좀 어떤 포인트로 뭘 해야 된다고 보세요? 우선 제가 오늘 여기에 나온 주된 목적이 예. 지금 프레임을 걸고 있습니다. 지금 그 선거에 달통한 사람 아니겠습니까? 이재명 대통령과 저 민주당 정권이. 예. 또는 저는 거기서 왔기 때문에 그쪽 내부를 잘 알고 있는데 지금 걸고 있는 것이 지방 통합 문제. 대전 충남 통합을 하고 나면 충청권을 먹을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것이 지금 선거의 중심적인 이슈로 부상시켰죠. 예. 이재명 대통령이 거기다 힘을 실어가지고 그렇게 된 거죠. 네. 그것을 잘 다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잘못하면은 이 프레임에 빠져가지고 마치 세종시 그 수도 이전하는 문제처럼 그렇게 활용하려고 할 것입니다. 이 논리는 지방을 분열시키는 논리입니다. 충청권이 지금 세종시와 충북과 충남과 대전이 광역시를 만들어서 의회를 구성하고 통합으로 가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걸 먼저 통합시킴으로써 충청북도를 완전히 소외시키는 왕따시키는 핫바지로 만드는 그런 일을 벌이고 있습니다. 세종시도 붕 뜨게 된 것입니다. 충청권을 한 1,300만 정도 됩니다. 수도권까지 외국까지가 취향인사까지 1,300만 되는 충청권이 캐스팅 보트를 쥐고 있는데 이거를 대전 충남이라는 이슈 몰이를 해서 먹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는 거거든요. 네. 우리로서는 절대로 용납할 수 없고요. 우리 충청북도부터 이 저항이 시작됐고 충청남도 특히 대전에 있는 시민들이 이 통합에 대해서 이런 조속한 통합, 정략적인 통합에 대해서 반대하기 시작했습니다. 충남도 그런 여론이 지금 비등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문제를 잘 다뤄야 된다 생각합니다. 지도부도 그렇고 이제 그런 면에서 저는 이제 다음 주에 국회 가서 기자회견도 하고 이렇게 하겠지만 이거는 국민을 통합하는 논리가 아니라 국민을 분열시키는 선거에 이용하는 한두 달 사이에 이런 문제를 정략적으로 하는 것이 국회를 동원해서 특별법을 만들고 정부의 권한을 이양하는 것이 아니라 세제를 주는 것이 아니라 그냥 돈을 20조 30조씩 푼다는 그런 생각을 갖고 하고 있지만 이 돈은 누가 갚아야 될 돈입니까? 그리고 그 돈을 거기다 준다면 다른 돈은 그럼 어떻게 되는 겁니까? 결국은 전라북도 강원도, 제주도가 특별법을 만들었지만 소외되는 결과를 빚게 될 것이고 다른 도하고 특별을 연대할 수가 없는 충청북도 같은 데는 완전히 버리는 그런 정략이 된다 그런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의 프레임을 잘 우리가 극복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두 번째가 그 기본소득입니다. 네. 돈을 지금 내려보내는데 우리가 이제 옥천군이라는 데가 한 군데가 있는데 거기에 인구가 한 2,000명 늘었습니다. 주민등록을 옮겨놔서. 그게 인근에 있는 군에 있는 인구가 이동한 것입니다. 한 달에 15만 원씩 계속 준다니까 그 두 군에서 좋아하죠. 그 빚을 누가 책임져야 되느냐면 도가 260억의 돈을 그걸 위해서 돈을 써야 되고 그 옆에 있는 그 재정자립도가 10%도 안 되는 옥천군이 260억의 빚을 또 져야 되고요. 거기만 주는 것이 아니라 보은, 영동 이 그 주변에 있는데도 돈을 안 줄 수가 없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다 돈을 이렇게 뿌려야 되는 지금 상황이 전개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잘 다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다 젊은이들의 빚입니다. 100조, 200조가 되는 빚이 지금 늘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네. 이런 문제들과 관련해서 국민들을 설득해야 되고 특별히 어제 제가 장동혁 그 대표의 연설을 좀 봤습니다만은 근래에 들은 연설 가운데 제일 훌륭한 연설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그런데 그 연설의 중요한 것은 민생과 구체적인 사안들에 대해서 조목조목 얘기를 하고 있다. 거대 담론이 아니라 정책을 얘기를 하고 있다. 그런 말입니다. 그리고 20, 30대에 치중되어 있어요. 논설이. 그렇게 돼야 합니다. 우리 이번 선거는 20, 30대를 가져와야 됩니다. 20, 30대가 이미
이 정부에서 등을 돌리고 있습니다. 이거는 앞으로 한국 정치사에서 30년, 40년을 두고 정말로 중요한 그런 변수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당의 당력은 20, 30대에게 희망을 줄 수 있는 정책과 일자리와 그리고 그들에게 나라의 운명을 지켜달라는 호소를 하는 그런 선거가 돼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이제 그리고 지금 코스피 착시를 자꾸 이렇게 보는데 네. 코스피를 제일 많이 끌어올린 데가 우리 충북입니다. 충북이 지금 전국에서 투자 1등입니다. 네, 네. 출산율 1등이고 경제 성장률 1등이고 거기다가 고용률 1등이고요. 모든 지표가 1등입니다. 그런데 그 지금 코스피 올린 것 가운데 하나는 SK 하이닉스 아닙니까? SK 하이닉스의 HBM 아닙니까? 그런 곳이지만 그것이 지역 경제에 과연 얼마나 큰 도움을 주는가? 많은 도움을 주지만 그거 가지고는 민생을 챙길 수가 없습니다. 장사가 안 됩니다. 지금 소상공인들이 가 보십시오. 전통시장이 많은 이 충청북도에서 IMF 때보다 더 장사가 안 된다고 그렇게 아우성치고 있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다 이것이 택배로 가고 전통시장에 고객이 없지 않겠습니까?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가 어렵고요. 여기가 중소기업이 뭐 수만 개가 있는데 한숨을 푹푹 쉬고 있습니다. 환율 때문만이 아닙니다. 우리 기업의 생태계가 지금 대기업 몇 개를 가지고 9988이라는 말도 있고 뭐 99%가 중소기업 아닙니까? 중소기업의 기업인들이 경기 전망을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 사람이 몇 명이나 있겠습니까? 청주는 조금 타워크레인이 있는데 서울시에 타워크레인이 사라졌습니다. 일용직들이 일할 곳이 없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이런 그 상황 속에서는 민생 경제가 그게 코스피가 5천을 넘었다고 해가지고 그게 좋아지는 것이 아니다 그런 말입니다. 경제를 절대로 정치가 그렇게 쥐약펴약 할 수 없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부동산이고요. 물가고요. 그다음에 환율이고 그다음에 지역 경제고 중소기업이고 이런 문제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착시를 가지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지금 싸워야 될 곳이 어딘가를 찾아야 된다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그 DNBM 부전투가 있었을 때 그 보구엔 지압 장군이 했다는 얘기 있지 않습니까? 저들이 원하는 장소에서 싸우지 않고 저들이 원하는 때에 싸우지 않고 저들이 원하는 전략 싸우지 않는다. 그런데 저 사람들은 선거의 달인이기 때문에 너무나 노련하게 여러 가지를 찌르고 이재명 대통령부터 시작해서 그렇게 하고 있는데 우리는 너무 순진하고 너무 원론적이고 너무 총론에 가까워 있고 이렇게 되면 선거 진다 그런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당에다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 충청북도가 지금 하고 있는 정책 가운데 한두 가지만이라도 전국 선거의 정책으로 채택해달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지난번에 한동훈 대표가 당대표를 해서 공천을 진행했고 그래서 총선을 우리가 실패하지 않았습니까? 그때 남는 정책이 뭐가 있느냐 그런 말이에요. 2조 심판론을 가지고 선거운동을 했어요. 그것만 갖고는 못 이긴다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주 그 민생에 관한 경제에 관한 그런 정책들을 촘촘히 만들어야 되고 그리고 이번에 이런 젊은 세대들 중심에 세우는 일을 해야 되며 공천을 정말 투명하고 새로운 사람들로 해야 된다 그렇게 저는 생각합니다. 제가 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 당이 살아야 되고요. 당이 살아야 될 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이 지켜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그래서 이제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 정말 어려운 생각을 하고 여기에 왔습니다. 정말 저는 정말 젊은 시절부터 이런 운동권부터 민주당을 겪으면서 이 당이 정말 나라를 세운 당이고 나라를 지킨 당인데 이런 당이 또 뭐 무너지는 일이 벌어진다면 대한민국의 안보는 어떻게 될 것이고 경제는 어떻게 될 것이고 우리 후손들은 어떻게 될 것인가를 생각해 볼 때 저 같은 사람들이 증언해야 될 때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우리 단체장들이 상당히 많은 사람이 저와 같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지방선거나 민심의 동향, 그리고 국민의힘이 어떤 부분에 있어서 이번 지방선거에 포인트를 둬야 할지 그 방향, 초점, 좀 디테일에 조금 상당한 디테일에 가까운 이야기를 좀 해주셨네요. 자,
당내 문제도 한번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한동훈 문제하고 장동혁 대표 리더십 문제를 한번 다뤄보겠네요. 자, 국민의힘 최고위원회에서 지난번에 당 윤리위원회 한동훈 제명 결정에 따라서 한동훈을 제명 결정을 의결을 당 최고위원회에서 했죠. 그 후에 한동훈은 걷어찼습니다. 장동혁 대표가 소명 기회를 줬는데도 열흘 이상을 줬는데도 본인이 걷어찼어요. 나는 소명을 안 하겠다. 뭐 싸우겠다. 뭐 나는 피해를 당하고 있다. 탄압받고 있다. 뭐 이런 식으로 나섰는데 국민의힘 어쨌든 최고위원회 한동훈 제명 결정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를 하세요? 우선 제가 뭐 지방자치단체장으로서 그런 문제를 언급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는 생각합니다만은 당의 결정에 따라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요. 예. 그 다음에 지금은 닥치고 단결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장동혁 대표를 중심으로 해서 당이 뭉치지 않고는 선거에서 이길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우리 정치인, 저를 포함한 모든 정치인들이 오늘 이 사태에 대해서 내 탓이오라는 생각을 가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난 총선에 진 것도 그 대표를 포함한 당의 수뇌부의 책임이 있고요. 대통령의 탄핵을 막지 못한 것도 우리의 책임이 있고 지금 내란몰이로 여기까지 가 있는 상황에 대해서도 우리가 제대로 대응하지 못한 것도 우리의 책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너나 할 것 없이 그런 책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를 이 대통령을 지키지 못한 문제와 지금까지 상황에 대한 그런 책임은 내 탓이오라는 생각을 가져야 되는데 그런 생각을 갖지 않고 자기만이 개혁이고 자기만이 옳다는 생각을 가졌던 것을 제가 지난번 8년 전에 이재명 대표하고 토론해서 그 문제를 지적한 것입니다. 그것이 가장 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저부터 시작해서 오늘날의 이 사태에 대해서는 다 내 탓이오라는 생각을 가져야 되고 지금은 두말할 나위도 없이 당대표를 중심으로 해서 뭉쳐야 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누구나 크고 작은 잘못이 있다고 생각하지만 지금 상황에서는 그걸 따지고 그런 분란을 일으킬 그런 계제가 그런 상황이 아니다. 그렇게 저는 생각합니다. 예. 장동혁 대표가 당대표가 되는 과정부터 좀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에서 당대표가 됐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되고 비상계엄의 본격적인 수사와 재판이 이어지는 초유의 상황에서 장동혁 대표가 당대표를 맡았고 이후에 여러 난제를 해결하고 있는데 우선은 이제 흩어진 보수층을 좀 결집시키는데 상당한 시간을 썼던 것 같아요. 뭐 작년부터 올 초까지 특히나 24시간 필리버스터와 관련된 거나 단식 투쟁을 통해서 박근혜 대통령까지 오게 되는 단식 투쟁 이런 대여 투쟁을 조직하고 있는데 지금은 이제 국면을 좀 다른 차원으로 이동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당쇄신과 지방선거에 초점을 맞추는 걸로 전환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장동혁 대표의 어떤 그간의 투쟁이나 리더십 어떤 차원에서 보세요? 저는 이제 많은 인물들이 부상하고 명멸하는 과정을 지켜봤는데 새로운 시대에 새로운 인물들이 태어난다고 생각합니다. 참 그래서 유심히 보고 있습니다. 예. 우리 장동혁 대표도 그렇고 다른 분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 면에서 지금부터 잘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참 어려운 고비를 거쳐서 그 자리에 가셨고 지금 이런 중책을 맡게 됐는데 지방자치 선거는 우리뿐만 아니라 당의 명운이 걸려 있는 선거이기 때문에 정말 당을 잘 이끌어 주시기를 바라고 그것 가운데서 가장 중요한 것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새로운 인물들을 발탁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3번이나 걸쳐서 인재영입위원장을 했습니다. 잘 제대로 하지는 못했지만 윤 대통령 시절에도 인재영입위원장을 맡았거든요. 네. 나중에는 국민들은 누구를 공천했는가, 얼마나 바꿨는가, 얼마나 깨끗하게 공천했는가 그것이 맨 마지막에 결정할 가늠자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면에서는 당이 지금 과거의 그 논쟁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지금부터 얼마나 당이 쇄신하는가 또 얼마나 새로운 인물을 수혈하는가 그리고 얼마나 올바른 방향을 가고 있는가 그걸 갖고 결정한다고 보기 때문에 우리는 기본적으로 올바른 노선 정책을 가지고 있습니다. 전통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당은 그런 당인 것 같습니다. 제가
이 당의 의총에 가서도 제가 말씀드린 것은 입당했을 때 말씀드린 것은 이승만 대통령과 박정희 대통령의 노선 가운데 하나를 뽑으라고 한다면 서민을 위한 정치를 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농지개혁을 단행하고 의무교육을 시행하고 그 우리 이승만 대통령 시절에 박정희 대통령 시절에 새마을운동을 하고 또 의료보험제도를 만들고 그렇게 했습니다. 우리 충청북도에서 하고 있는 새로운 정책인 도시농부, 도시근로자, 일하는 기쁨, 의료비 후불제, 또 영상자서전 우리가 해서 성공해서 상을 받고 이런 업적을 얻고 있는 정책은 전부 그거와 맥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사회적 약자를 보듬는 정책, 서민을 위한 정책, 청년을 위한 정책 이런 것을 우리 당이 회복하게 된다면 그게 없던 것을 회복하는 것이 아니라 과거에 우리의 역사가 그런 것인데 그걸로 나라를 세웠고 그걸로 나라를 지켰고 그걸로 나라를 부흥시켰는데 AI 시대라고 다른 것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을 회복해야 된다. 서민을 위한 정치를 회복해야 된다. 그렇게 생각하는데 서울시가 약자를 위한 동행이니 뭐니 그런 말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서울시의 정책은 약자를 위한 동행을 하기에 유리한 지역이 아닙니다. 우선 농민이 없고 지역 소멸이 없고 인구 소멸이 없고 그리고 돈이 집중돼 있고 문화가 잘 개발되어 있는 그런 곳입니다. 그러나 우리 충청북도 같은 경우는 인구가 얼마 안 되고 3.2%밖에 안 되고 그리고 국토의 면적이 7.4%밖에 안 되고 여러 가지가 의료 사각지대를 포함한 그런 악조건 속에서 65%가 산지가 되어 있는 지역에서 지금 모든 지표를 1등으로 끌어올린 요인이 있을 거니까 그거는 제가 생각할 때는 과거의 그런 역사 속에서 우리 지도자들이 해왔던 서민을 위한 약자를 위한 그들의 눈물을 닦아주는 정치를 폈기 때문에 가능하다고 생각하니까 그 정책을 조금이라도 우리 당이 받아들여서 이번 선거에 썼으면 좋겠다 생각하고 건의를 드리고 있습니다. 절대로 우리가 급하다고 해서 이재명 정권의 실적만 갖고는 선거를 치를 수 없고 우리가 집권하고 있는 그런 지방자치체에서는 의료비 후불제를 하겠다. 도시 농부를 하겠다. 일하는 바포를 하겠다. 이런 정책을 한두 가지만 쓰게 된다면 저는 전국적으로 우리가 표를 다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2, 3%만 가져오면 우리가 선거 승리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자료를 드리고 설명을 드리고 지표로 나타나 있으니까 투자 출산율이 1등이니까요 전국에서 그 고용률이 1등이고 그다음에 이런 모든 지표가 그 1등으로 가게 된 요인이 우리의 정책에 있다고 본다면 그 정책 가운데 한두 가지라도 우리 당이 받아들이는데 그것은 아까 얘기한 것처럼 우리의 연면한 그 역사와 전통, 나라를 세우고 지킨 이 당이 당연히 선택해야 되는 당 선거인데 그동안에는 우리가 웰빙 당으로 보였고 또 있는 사람들의 정당으로 보였고 사회적 약자를 보는데 소홀했고 청년들을 우리가 이해하는데 소홀했기 때문에 우리가 선거에 졌다고 생각합니다. 그걸 회복하는 것이 이번에 우리가 이런 어려움 속에서 당이 새롭게 태어나는 일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저는 이번 선거가 끝나고 나면 우리 당이 앞으로 계속 전진할 것이고 또 실제로 저쪽의 내임덕이 가속화될 것이다. 1년도 안 됐지만 저 당은 위에 눈이 덮여 있고 밑에 크레바스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친문의 크레바스 이재명이라는 분이 원래 비주류 아니었습니까? 그것이 지금 드러나기 시작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여러 가지 정세가 있는데 그들의 약점과 문제점 때문에 우리가 승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강점과 우리의 전략과 정책을 가지고 승리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 대한민국의 미래가 있다고 생각하니까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예. 자, 마지막으로 한두 가지 질문을 좀 드리겠는데요. 우리 지사님 좀 개인적인 문제 한번 좀 여쭤볼게요. 네네. 좀 경찰이 초기만 애들 수사 초기만 하더라도 우리 김 지사님에 대해서 수사 내용을 막 무슨 생중계하듯이 언론에 막 흘렸어요. 네네. 압수수색 관련해서도 막
생중계하듯이 역시 선거가 다가오니까 특정 정치인, 특히나 이제 국민의힘 정치인을 상당히 타겟으로 한 형태의 수사 이슈화 작업이 많이 됐었는데 반년이 지나도록 제대로 수사 결과는 지금 못하는 상황으로 제가 보이는데 지난번에 이제 돈봉투 수수 혐의로 불리는 이 수사 관련해서 지금 어떤 상황이고 어떤 입장입니까? 저는 지금 이재명 대통령이 당선되고 난 뒤에 네. 제가 감수해야 될 그런 운명이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다른 분들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당선되신 지 40일도 안 돼서 오송에 오셨습니다. 오송에 와서 저를 징치하고 또 뭐 여러 가지를 꾸짖는 그런 장면을 연출했죠. 네. 저는 나름대로 여러 가지 논쟁을 했지만 비친 모습은 그런 굴욕적인 모습으로 비치는 그런 상황들이 전개됐습니다. 저를 위한 국정조사가 진행됐습니다. 오송 참사에 왜 충북도지사를 기소하지 않느냐 그겁니다. 1년 동안 조사해서 불기소한 거를 재정 신청을 넣고 그걸 몰아붙이는 그런 국정조사였습니다. 한 번도 한 사람을 대상으로 한 국정조사가 없었는데 그것이 거의 한 달간 지속했습니다. 제가 저를 기소하라고 얘기했습니다. 과학수사본부와 오송 그 사고가 침수에 의한 사고였다면 저한테도 책임이 있을 수가 있는데 불법 임시 재방이 붕괴돼 가지고 일어난 일이기 때문에 과학수사본부 대법원 판결 다 나오고 검찰이 무혐의한 거를 저한테 그것을 씌워서 충청도 선거에 못 나가기 위한 것이라고 저는 생각했습니다. 예. 그러나 그거 다 이겨냈습니다. 위증도 다 무혐의를 받았습니다. 그러고 난 뒤에 3자 불법 녹취 저하고 관계없는 그런 걸 가지고 수사에 착수해서 그건 너무 깨지지하니까 500만 원 줬느냐 받았느냐 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 고향 후배들이 그랬다는 건데 그러니까 계속 6개월 동안을 털고 가족을 털고 아내를 털고 다 털었는데 아무것도 나오지 않고 그러니까 시골에 있는 컨테이너를 뭐 무슨 고쳤느니 뭐니 하니까 그것에 대해서도 받았다는 사람이 있고 송구만 내역을 들여밀고 하면서 이걸 방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뿐만 아니라 공수처, 감사원 수많은 다방면에 대한 탄압이 진행되고 있지만 내가 이재명 대통령하고 그런 악연이 있기 때문에 충분히 내가 견뎌야 될 일이라고 생각하고 제 개인적인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을 뭐 그 제 혼자서 막을 일이지 그걸 뭐 그렇게 큰 무슨 이슈를 할 만한 일이라고 변명하거나 그렇게 하지 않고 하고 있고요. 그래서 그럴 일이 없고 제가 정말 이 대통령 당선되시고 계엄이 이렇게 된 상황에서는 뭐 제가 얼마나 많은 탄압이 있겠는가 각오하고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런 문제들에 대해서는 뭐 구구절절히 설명할 필요가 없다 그렇게 생각하고 만약에 그런 탄압에 의해서 제가 여러 가지 고통을 당하게 된다면 그건 영광이라고 생각합니다. 난 그렇게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마음이 편안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자, 이재명 정부에 대한 평가, 국가적인 의제, 또 지방선거를 둘러싼 국민의힘의 과제, 한동훈, 장동혁 대표의 리더십 문제까지 함께 살펴봤는데 마지막으로요. 예. 오늘 이야기 중에 이 부분은 메시지로 꼭 좀 전달했으면 좋겠다. 그게 이제 뭐 행정통합 문제든 지역계에선 또 기본소득, 농어촌 기본소득 문제도 있을 거고 또 지역의 중요 현안도 있을 거고 또 국가적으로도 굉장히 이 문제 또는 지방선거 앞두고 이 문제는 다시 한번 확실하게 좀 기억을 해야 될 메시지가 네. 있다면 그 부분을 마지막으로 좀 인사를 해. 저는 이제 40대 초반에 네. 국회의원이 됐고 또 40대 중반에 장관이 됐고 또 도지사를 했는데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자신보다는 당이 중요하다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그리고 이 국민의힘이라는 당은 정말 어디 다시 비를 피할 곳이 없는 국민들에게 희망을 주는 정당이 돼야 되는 그런 정당이기 때문에 나보다는 당을 소중하게 생각해야 되고 당보다는 이 대한민국을 소중하게 생각해야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이제 그런 면에서 저는 잘못된 생각을 고치면서 17년에 걸친 비주류 생활을 거치고 또 정부가 준 저와 아내에게 주었던 광주민주화운동 유공자를 반납하고 이것은 우리가 그런 특혜를 누릴 만한 자격이 없고 또 그 국민이 한 것을 우리가 하는 것은 안 된다는 생각으로 반납을 하고 윤 대통령이 아니면은 나라를 구할 수 없다는 생각으로
그런 캠프에 참여를 하게 됐고 지금까지 정치를 하고 있습니다. 정말 안타까운 일들을 지금 목도를 하고 있고 그렇지만 이것이 틀림없이 대한민국의 앞으로의 발전과 대한민국 정치의 큰 계기가 될 것이라고 저는 확신하고 있기 때문에 저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이 당이 이번에는 사사로운 생각을 갖지 말고 지금 대표를 중심으로 해서 뭉쳐야 한다. 그리고 뭉쳐서 이번 지방자치 선거를 돌파해야 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과정이 그동안 이 나라를 지켜온 사람들의 정신을 회복하는 그런 과정이 돼야 된다고 생각하고 한 가지만 부탁드릴 것은 정말 너무 싸울 줄 모르는 정당, 싸울 줄 모르는 정치인들이 너무 많구나. 제가 이런 그 일을 당할 때 도지사가 처음 됐을 때 12년 만에 우리 저 국민의힘이 도지사가 처음 됐거든요. 충청북도에서. 네. 이제 그렇게 됐을 때 윤석열 대통령이 일본 3자 보상 방식으로 그 위안부 문제를 해결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래서 한미일 동맹이 회복됐죠. 네. 이제 그럴 때 제가 이제 페이스북에 글을 썼는데 1536년도인가의 병자호란 때의 최명길의 판단이 옳았다. 그다음에 1965년도에 박정희 대통령의 한일협정이 옳았다. 그때 얼마나 친일파라고 매도당했겠습니까? 그러나 나라를 위해서 그런 일을 했고, 그다음에 김대중의 그 한일 문화교류도 옳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윤석열 대통령의 그 3자 배상 방식은 정말 매국노라는 말을 들으면서까지 한 그런 결정이기 때문에 옳다. 그것을 친일파라고 하면 나도 친일파가 되겠다. 그런 글을 하나 쓴 적이 있는데 네. 그것 때문에 1년 동안 주민 소환을 당했습니다. 그러니까 친일파로. 근데 지금 이재명 정부가 지금 그 정책을 이어받고 그러네요. 며칠 전에는 그 일본 수상하고 드럼을 치고 그런 걸 볼 때 그럼 왜 그분은 친일파라고 안 하고 나만 친일파라고 하느냐 그런 반감이 들 정도의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일은 한미일 공조를 복원하고 우리나라와 일본하고의 관계를 미래로 가져가는 엄청난 업적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지금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역사에 남을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일이 있을 때도 우리 당 도의원들과 우리 도당과 우리 당원들이 그걸 지켜주기는커녕 싸우지 못하는 것을 봤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정말 싸우는 보수가 돼야 한다. 싸우는 보수가 돼서 나라를 위해서 희생하지 않고 나라를 구한 사람이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전통을 살려내는 이번 선거가 되고 공천이 됐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예, 아주 중요한 좀 역사적인 상징적인 이야기까지 해주셨네요. 마지막에 좀 아주 귀담아들을 이야기를 했었는데요. 쭉 병자호란 시절부터 박정희 대통령 쭉 이어져온 최근의 한일 역사에서 이재명이 진짜 친일파가 됐는데도 이재명은 스스로 친일파 선언을 이번 기회에 하면 좋겠다 생각 드는데 김영환 지사님이 핵심적으로 역사 문제까지 이야기를 해주면 잘 그 부분을 정리를 해주셨네요. 예, 오늘 직격 인터뷰 조만간 다시 또 웃는 얼굴로 또 새로운 싸우는 좀 정당 얘기도 하셨으니까 싸우면서 함께 지사님과 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직격 인터뷰 고맙습니다. 김영환 지사님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펜앤마이크에서 추천하는 영상도 보고 가세요. 다른 영상도 즐기시려면 구독 버튼을 꼭 눌러주세요.